옛날 어떤 마을에 성훈과 지훈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사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는 아주 건강하고 날렵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홀몸으로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하신 끝에 늙음하게 갑자기 몸이 망가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이라는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수십 마리가 떼지어가는 닭 무리 중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닭을 잡아 삶아 드시고 진해 3마리가 떠 있는 깊은 산속 샘물을 마셔야 하오. 허나 그런 일이 어찌 있겠소. 큰아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 약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특히 큰아들 성우는 집안의 보배로 여겨져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관직에까지 나가게 되었으니 어머니는 자신의 몸이 그리 되어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지훈 또한 형에게만 쏠린 집안의 지원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형과 나 둘 다 잘 되게 지원할 수는 없지. 장남인 형님이 성공하셨으니 그걸로 됐어. 지훈은 그렇게 생각하며 효심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어머니의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아이고, 들었어. 저기 옆마을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나는 거기 한번 가볼 참인데 자네는 조금 힘들겠지. 그렇지. 나는 아무래도 이 몸으로 가기가 힘들지. 어머니는 아쉬웠지만 혼자 잔치를 보러 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지훈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도 잔치를 보러 가시지요. 아유, 됐다. 내가 이 몸으로 무슨 잔치를 보러 간단 말이냐. 거기까지 얼마 먼데. 무슨 소리세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훈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관직에 일이 있어 함께할 수 없었지만 동생의 효성이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배고프시군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업힌 어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닭고기가 먹고 싶구나. 삶은 닭 한 마리 먹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지호는 수중에 돈이 없어 걱정이 되었지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를 업고 고민하며 가는 길에 저 앞에서 웬 수십 마리의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들이 떼를 지어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닭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저렇게 많은 닭을 한꺼번에 보다니 지훈이 신기해하며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서 가장 살이 오른 닭 한 마리가 푸드득 날갯짓을 하더니 픽 하고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닭들은 그 닭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늘이 도우시는 건가?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히 말했던 그 닭이 바로 저 닭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나무 그늘 아래 모셔다 드리고 그 닭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닭을 금방 삶아서 가져올 테니 잠시 이 나무 그늘 아래 쉬고 계세요. 아유, 알았다 지훈아, 고맙구나. 지훈은 인근의 집으로 가서 칼과 솥을 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터에서 불을 피워 정성껏 닭을 삶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닭을 삶아왔어요. 맛 좀 보세요.
아이고, 맛 좋다. 정말 맛 좋아. 어머니는 둘째 아들 지훈이 삶아온 닭을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어머니가 닭고기를 다 드신 뒤 지훈은 다시 어머니를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쯤 가다 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아, 아들아, 아까 닭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목이 타는구나. 어디 물 마실 곳 없을까? 잠시만요, 어머니. 지훈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이 근방에 우물이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가뭄이 들어서 개울가나 물가는 다 말라버렸고 우물이 있기는 한데 저 한 오리쯤 가면 있소이다. 그런데 꽤 먼 곳에 있는데.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잠시 나무 아래 모셔다 드렸습니다. 물이 없다더냐? 이 애미가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구나.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 근방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오리를 더 간다면 한참이나 걸릴 텐데 어머니께서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지훈은 어머니를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해드리고 사방으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맨 후에 깊은 산속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중턱 바위 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사람의 해골이 땅에 묻혀 있고 그 해골의 윗부분에 빗물이 고여 작은 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는 진의 3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도 혹시 의원이 말했던 바로 그 물인가? 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께 이런 물을 떠다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이야. 의원이 말한 대로라면 이 물이 어머니를 낫대해줄지도 몰라. 효도를 하려면 두려워해서는 안 돼. 지우는 조심스럽게 지네를 건져내고 그 물을 떠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물 가져왔어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그 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물이라는 말에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물맛 좋다. 세상에 이런 꿀맛 같은 물은 처음이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가 보인다. 네 얼굴이 보여. 어머니, 정말이십니까? 그래, 보인다, 보여. 세상이 보여. 어머니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일어나셨습니다. 걸으실 수 있는 겁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냐? 내가 내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있어. 어머니는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게 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하신 게로구나. 기적이다, 기적이야. 정말 잘 되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온 동네에 이 기적 같은 일을 알리고 싶었으나 이왕 나선 길이니 옆마을 큰 잔치를 구경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예전처럼 힘차게 걸을 수 있으니 금방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즐겁게 옆마을의 잔치를 구경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큰아들 성훈이 어머니와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훈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눈이 보이세요? 그리고 걸어오시다니,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큰아들 성훈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성훈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의원이 말하기를 떼지어가는 닭 무리 중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닭을 잡아 삶아 드시고
진해 3마리가 떠 있는 깊은 산속 샘물을 드셔야 낫는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어찌 있을까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어머니께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큰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네 효성이 부족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 또한 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을 내 다 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그 약들이 내 동생 지훈의 효성이 워낙 지극했기에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 말거라. 어머니, 아우야, 정말 장하다. 잘했다. 고맙습니다, 형님.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세 사람은 그렇게 또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두 아들로부터 더욱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성훈, 작은아들 지훈, 두 형제도 이전보다 더 끈끈한 우애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다가 장가도 잘 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경수와 경민이라는 우애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는 홀로 된 늙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효심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다. 형제간에 화목한 것 이상으로 저 세상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 둘은 어릴 적부터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자란 형제들이 아니더냐.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며느리들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너희 또한 잘 들어라. 집이 화목하려면 남의 집에서 들어온 식구들이 잘 지내야 하는 법이다. 두 동서가 의좋게 지내주어라. 그런다면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형제와 며느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상을 치른 후 동생 경민은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논도 밭도 곡식도 가축도 모두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워낙 많은 재산이었기에 동생도 자기 몫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우, 비록 집은 나누어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형제이니 자주 왕래하며 지내자. 물론입니다, 형님. 형제는 손을 꼭 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눈 형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분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 경민의 아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경민은 발이 닳도록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고을 저고을 명의를 찾아가고 귀하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약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인삼이며 녹용이며 귀한 약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요. 경민은 가진 재산을 하나씩 팔아가며 약재를 구했습니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가축도 팔았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목숨은 가까스로 건졌지만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병석에서 겨우 벗어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요. 당신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생 경민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던 선비였기에 고된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간병하느라 몸도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품팔이를 나가려 했지만 일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일거리가 없어 굶고 몸이 아프면 또 굶고 날이 더우면 더워서 일을 못해 굶었습니다. 그러니 처자식이 굶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대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아버지가 내일은 어떻게든 쌀을 구해오마. 경민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형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분가할 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에 부탁을 해볼 만도 했지만 동생은 자존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형님도 형님 식구들 먹여 살리기 바쁘실 텐데 내가 어찌 손을 벌릴 수 있겠어. 이미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 해. 하지만 형수, 현숙은 달랐습니다. 형수는 건너 시동생 경민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에 갔다가 누더기 옷을 입은 조카들을 보았고 동서가 야윈 얼굴로 풀뿌리를 캐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현숙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 몰래 동서를 도왔습니다. 쌀을 몰래 보내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조카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 옷이 해지면 새 옷을 지어 보내고 명절이 되면 떡과 음식을 장만해 보냈습니다. 형님,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동서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면 형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그런 말 마세요. 우리가 한 식구인데 어서 이거 가져가서 애들 먹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도울 수는 없는데 무엇보다 시아버지 유언이 형제간의 우애였는데 한쪽만 잘 살면 그건 진정한 우애가 아니지 않을까? 형수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말하면 남편도 선뜻 도와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동생의 강한 자존심을 생각하면 계속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형수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며칠 후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형수는 은밀히 시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동서, 저 왔어요. 어유,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형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러자 동생 경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 형님 생신 아닙니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가 형님 생일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자 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장날입니다. 그래서 서방님께서 그날 지게를 지고 장에 가는 척 하십시오. 장터에 나오시면 제가 장을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쌀과 누룩 석자, 그리고 고기며 여러 가지를 사드리겠습니다. 그걸 집에 지고 가셔서 술을 빚으십시오. 그리고 형님 생일날 그 술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생일 축하를 해주세요. 동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제가 어찌 형수님께 이런 신세를... 그 말을 들은 형수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간 우애가 제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말만 믿고 따라주세요.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형수의 계획대로 동생은 장에서 재료를 받아 술을 빚었습니다. 정성껏 빚은 술은 독하고도 향기로웠습니다. 드디어 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형 내외가 저녁을 먹으려 하고 있는데 동생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옹기병에 담은 술과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형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아우야, 이게 무슨... 네 살림 어려운 것을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장만해 오다니. 아유, 고맙다. 어서 들어오너라. 형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동생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형제 가족들은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 한 잔 드십시오. 그래, 아우야, 너도 한 잔 하거라. 형제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동생이 빚은 술은 정말로 독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정성이 담긴 술이 너무 좋아 계속 마셔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취의가 올라왔습니다. 형수는 형이 완전히 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마침내 형은 비틀거리며 눕더니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 보세요. 형님께서 많이 취하셨으니 푹 주무시게 해야겠습니다. 형수는 동생 가족을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동생 가족이 돌아간 후 형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 등 재산 문서들을 모두 꺼내 방바닥에 여기저기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롱문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후에 형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녘 눈을 뜬 형은 주변이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고 논문서며 반문서며 모두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형이 다급하게 형수를 흔들었습니다. 도둑이여, 도둑이 들었어. 형수가 잠에서 깨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도둑은 무슨 도둑입니까? 아니 이거 보시오. 장롱이 열려 있고 문서들이 다 흩어져 있지 않소? 그러자 형수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라 당신이 한 거예요. 어제 술에 취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문서들을 꺼내 흔들면서 큰 소리를 치셨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는 것이요? 형수는 그런 형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뭐하냐. 동생도 잘 살아야 진정한 형제 우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지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재산을 뚝 반으로 잘라 동생에게 주겠다고 호기롭게 외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형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제 얼마나 취했는지 아세요? 동생이며 동서며 조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형제간 우애를 논하시더니 재산을 단으로 나누겠다고 큰소리 치셨다니까요. 형수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아휴, 제가 속상해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니까요.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형은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우가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며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취중에라도 그런 말을 하길 잘했구나. 아버님 유언도 형제간의 우애였는데. 형은 부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형제간 우애를 잘 지키라고 당부하셨는데 아우가 어렵게 사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치 않았소. 내가 이왕 내뱉은 말이니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정말요?
뭐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형수는 겉으로는 못마땅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다시 술을 빚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에게 재산 문서의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동생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술에 취해 한 약속이라지만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아버지 유언도 우리 형제가 우애 있게 잘 지내라는 것이었는데 한쪽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받고 다시 일어서라. 형님, 동생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님, 동생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과 동서는 형과 형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형수는 일부러 입을 삐죽 내밀며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나한테는 절하지 마세요. 형제간 우애가 제인이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재산을 떼어준다는 형님에게나 골백번 절하세요. 동생 부부가 당황해하자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일인데 무엇을 그리 노여워하시오. 아우야, 형수가 원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니 이해해 주오. 형수는 돌아서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시동생네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형수는 혼자 방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두 형제는 다시 예전처럼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받은 재산으로 다시 농사를 짓고 장사도 하며 점차 살림을 일으켰습니다. 형제는 자주 왕래하며 서로 돕고 의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저 집 형수 참 대단하지 않은가? 남편 체면도 살리고 동생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형제간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말일세. 그렇지, 진정한 형제 우애란 저런 것이 아니겠는가?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형제간 우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실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수처럼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마을에서 가장 우애 좋은 형제로 소문이 났고 형수는 지혜로운 부인으로 칭송받으며 모두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고려 말 공민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가양동 일대에는 맑은 여울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훗날 투금탄이라 불리게 될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무렵 가양동에 이조년과 이영년이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이조년은 성품이 온화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아우 이영년은 밝고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그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형제는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나무를 하며 함께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둘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합쳐 이겨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형제가 함께 가꾸던 밭에 곡식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형 이조년이 밤중에 몰래 일어나 자기 집 물을 퍼다가 아우의 밭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영년도 같은 마음으로 자기 집 물을 퍼다가 형의 밭에 주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우물가에서 마주치고는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님, 제 밭은 괜찮으니 형님 밭에 물을 주십시오. 아니다, 아우야. 형이 아우를 돌보는 것이 도리니 내 밭을 먼저 살려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형제의 모습을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우애 깊은 형제는 처음 봤네. 저 형제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것이야. 그러던 어느 가을날 형제는 함께 송파나루 쪽으로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다가 공암나루 근처를 지나는데 형 이조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우야, 저것 좀 보거라. 형이 가리킨 곳을 보니 강변 모래밭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우, 이영년이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형님, 금덩이에요. 이것 좀 보십시오. 금덩이가 여기 있어요. 형도 급히 달려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금덩이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강을 오가던 배에서 떨어진 것이거나 홍수 때 어디선가 떠내려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정말로 금덩이로구나. 이런 뜻밖의 일이 있다니. 형은 금덩이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은 그 당시에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금만 있으면 집도 넓히고 땅도 더 사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우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 금덩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우리가 주운 것이니 우리 것이라 할 수 있겠지. 하늘이 우리 형제에게 복을 주신 것 같구나. 아우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렇다면 우리 이 금덩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집시다. 하나는 형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는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것이 좋겠구나. 우리 형제가 2이니 금덩이도 2이로구나. 하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 같다. 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우는 1개는 자신의 품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뜻밖의 횡재에 형제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형수님과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 우리도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겠구나. 형제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공암나루를 건너야 했습니다. 형제는 나룻배에 올라 사공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가 천천히 한강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배 밑으로 흘러갔고 저녁 해가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이영년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덩이 하나만 있어도 이미 대단한 것인데 만약 형님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 금덩이 2개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처럼 마음속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형님이 그 금덩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니 오늘 형님이 함께 오지 않았었다면, 그랬다면 나 혼자 2개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우는 형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던 형이었습니다.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밥을 먹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우의 마음속에는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금을 나누어 가진 사람. 나의 것을 빼앗아간 사람. 아우는 자신의 이런 생각에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형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고작 이 금덩이 하나 때문에 이런 추악한 마음이 생기다니.
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의 우애보다 금이 더 귀하단 말인가? 평생 함께 나눈 정보다 이 차가운 금덩이가 더 소중하단 말인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있던 금덩이를 꺼내들더니 그대로 한강물 속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아우야, 형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금덩이는 한강 물속으로 풍덩 하고 빠져들어갔고 물결만이 동그랗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우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너에게는 이 황금이 하찮은 돌덩이일 뿐이라는 것이냐? 그러자 아우는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찌 황금이 귀한 줄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 황금이 무척 귀하고 욕심이 나고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버린 것이냐? 그러자 아우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형제가 아닙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플 때는 마지막 한 숟가락도 서로에게 양보했고 추울 때는 한 이불을 덮으며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린 그런 형제가 아닙니까? 맞다, 우린 그런 형제였지. 헌데 형님, 황금을 나누어 가진 뒤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 추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 금덩이 2개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말입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형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고작 이 금덩이 하나 때문에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다니. 형님, 제 욕심이 우리 형제의 우애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 황금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황금 때문에 우리 형제가 갈라선다면, 우리 형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런 황금은 복이 아니라 화근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우의 말을 들은 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야, 형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우야.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나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형님도요? 그렇다. 나도 네가 없었다면 금덩이 2개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애써 감추려고만 했지. 너처럼 용기 있게 그것을 버릴 생각은 하지 못했다. 형은 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네 말이 옳구나. 나 또한 욕심이 더 커지기 전에 이것을 없애야겠다. 그러더니 형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품에서 꺼내 힘껏 한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2번째 금덩이도 풍덩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금덩이가 사라진 물결 위로 석양빛이 황금색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금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이제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도 그렇다, 아우야. 황금은 사라졌지만 우리 형제의 마음은 다시 예전처럼 깨끗해졌구나. 그 사이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배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금은 없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형제의 고귀한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형제가 금을 던진 그 한강 여울을 투금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투금탄은 단순히 금을 던진 곳이 아니라
황금보다 귀한 형제애와 가족 사랑을 깨달은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곳 한강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이조년, 이영년 형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이야기 속 사람들은 비록 먼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희망, 두려움, 그리고 사랑과 후회를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옛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서 삶의 힌트를 얻는 듯한 잔잔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옛 이야기는 언제나 말없이 일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은 가볍게,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길 바랍니다. 포근하게 몸 놓이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 스토리텔링 서울 코리아 액센트.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소통해요. 서울 코리아. 좋아요 꼭, 구독 꼭,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완이어 보았어요. 코리아의 좋은 정보들 들을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Q&A 타임을 위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서울 코리아. 잠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댓글창을 활짝 열어주세요.